이어서 계속해서 함무라비 법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할 때에 함무라비 법전은 이제 신이 준 사상이다. 법신수 사상. 그렇게 이제 유럽의 이제 근대 사상은 이제 왕권 신수설이라 해서 그건 또 왕권은 신이 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걸 갖다가 신에 의해서 명분을 부여한.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명령이나 권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늘 써먹던 방법이다. 자, 그래서 법문의 배열은 엄밀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단 논법에 의해서 서론, 그리고 본론은 법조항, 결론은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 뭐라 그럴까요? 체계적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바는 계급적인 법 제도, 신이 판단한다는 심판, 동해보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탈리오의 법칙이다 그래서 피해를 당한 대로 피해를 가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법이 갚아주는 것. 눈에 대해서 피해를 주면 눈으로 갚고 이빨을 갖다가 피해를 주면 이빨로 갚고 눈에는 눈, 이에는 눈. 가장 공평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다시피 이거는 고대적인 잔재, 인간이 갖고 있는 존엄한 면모에서 신체의 자유가 있는데 신체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안 되죠. 근대법에서는 법을 어긴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구를 갖다가 폭행을 해가지고 뭐 거의 병신을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그렇게 만들지는 않고 다만 어떻게 집어넣죠, 그죠? 집어넣어서 충분히 묵혀두는 방법. 한 30년, 40년 살다 나와라 해갖고 콩밥을 먹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현대법에서 이런 나라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근대법을 지닌 나라는 신체를 갖다가 피해를 줘서 벌 주는 나라는 잘 없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때는 고대 사회거든요. 인권 같은 개념이 약할 때이기 때문에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으려면은 당한 만큼 갚아주면 된다라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겁니다만은 인간의 신체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대적 잔재는 남아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런 어, 배려는 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법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후에 고대 근동의 많은 바빌론법이나 아시리아법에도 영향을 끼치고 간접적으로는 로마가 처음에 만든 법이 12표법입니다. 로마 고대에 여기에 이제 영향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법에도 관련성이 있어요. 히브리법에는 모세의 법이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신으로부터 받은 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 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당한 대로 갚아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라고 나와요. 그러면 고대 근동 함무라비법하고 괴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지역에서 법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유사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눈에 띄는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16번에 나오는 것이 바로 함무라비 법전을 사진으로 찍으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보다시피 위에 사람이 두 명이 나오는데 앉아 있는 게 샤마시 신이고 서서 이렇게 법을 받는 게 이제 함무라비가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잘 안 보이는 게 법조문이 이렇게 쭉 나오게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가 법 뭐 200 몇 개가 되는데 이걸 볼 수는 없고 한 가지만 한번 샘플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28조에 보게 되면 결혼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식의 문구가 나옵니다. 법조문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여자를 데려와서 그 데려온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세우지 않으면 이 여자는 여자가 아니다. 그 사람의 여자가 아니다. 그 사람의 법에 의한 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문을 한번 보면서 의미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슌마 아윌룸 아샤탐 이우스마 리샤티샤라 이시쿤 시니시툼 시울 아샤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리지널 발음인데요.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 이런데 슌마라고 하는 것은 아카드에서
조건절을 유도하는 접속사 if 뭐 한다면이라고 하는 말이고 아윌룸은 뭐냐 명사로서 남성 1인 남성 뭐 어떻게 됩니까? 주격이 됩니다. 아윌룸이라고 하는 건 뜻이 사람이라는 말인데 남자를 말하. 근데 남자인데 어떤 남자냐?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노예가 아니고 자유 신분에 있는 자유민 남자를 말할 때 아윌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주어가 되죠. 이 사람이 뭐 한다면 자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목적어인데요. 아샤탐이라고 하는데요. 아샤툼에서 이제 아샤탐이 됐는데 툼은 주격이고 탐은 목적격인데요. 아샤탐이라고 하는 건 여자거든요. 그럼 여자를이 되거든요. 여자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수러, 서술어, 동사인데요. 이후즈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즈마는 본동사가 뭐냐? 아하숨이라고 하는 아하숨. 예? 말 나왔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아하숨이 본동사가 됩니다. 아하숨이 이제 3인칭 단수가 되면 약간 동사 변형이 일어나서 이후즈가 되는데요. 그래서 아하숨이 돼요. 아하숨. 근데 이게 이제 아가 이제 아하 할 때 두 번째 아가 장모음이 돼서 위에 표시가 아하숨이 돼. 이게 이제 3인칭 단수에서 이후즈가 돼버립니다. 이후즈. 그래서 아하숨은 영어로 치면 take가 돼요. 데려오다는 한 여자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한 여자를 데려온다면 마는 뭡니까? 그 다음 문장을 이어주는 그런 연결사인데 보통 파티클이라고 말하는데 기능은 접속사 같은 기능. 그리고 이런 말인데요. 그럼 안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역시 목적어에 걸리는데요. 리익샤티샤 하게 되면 샤는 그것의 이런 말이고요. 리익샤툼이 바로 목적어인데요. 증거라는 말입니다. 증거, evidence, 증거가 되는데 데려오고 그것의 증거를 이 말입니다. 라 이슈쿤. 자, 라는 부정어입니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not가 되는 거죠. 이슈쿤은 뭐냐? 샤카눔이 3인称 단수 활용을 할 때 이슈쿤이 돼서 샤카눔이거든요, 원래. 샤카눔은 두다. 뭐 이런 말이에요. 세우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put가 돼요. put. 그런데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해석하면은 한 사람이 남자 한 사람이 여자 하나를 데려오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를 세우지 않으면 여기까지가 조건절. 뒤에 나오는 게 뭐냐? 이제 주절이 나오는데 시니슈툼이라 그래서 이거는 여자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할 때 명사인데요. 여자는이란 말이에요. 근데 뒤에 나온 she는 뭐냐면 지시 대명사가 돼서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가 되는 거죠. 시니시툼 she라고 하는 this woman이란 말이죠. 울이 뭐냐면요. 이것도 라처럼 부정어예요. 근데 부정어를 쓸 때에 평서문하고 평서문 아닌데에 이 쓰는 단어가 달라져요. 평서문이었을 때는 우를 평서문일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간 헷갈려서 그러는데 라하고 우를 쓰는 그 용례가 달라지는데 이 우리가 이제 그걸 뭐냐면은 그 조건절이 아니고 이게 뭐라 그러니까 부사절이 아니고 주절에 이 한 문장을 형성할 때는 울로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조건문에서는 라로 쓴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여자를 데려와서 뭐 하지 않는다면 이 여자는 아샤트 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남자에 대한 여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함축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 다시 한번 뜯어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사회상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한다면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혼 문서를 만들지 않으면 증거를 만들지 않으면 법에서는 뭘 하지 않는다. 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결혼 관계의 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부가 되려면 문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제가 유추한 바는 뭐냐면 그 당시 사회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날 증거가 없어가지고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표를 끊었는데 비행기 승차권을 갖다가 집에서 안 갖고 오죠. 안 갖고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발권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보여달라 그러면 집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자, 극장에 들어가면 표를 끊었는데 뭐 핸드폰에도 없고
집에도 없고 끄는 건 맞고 입증할 길이 없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때만 하더라도 사회가 굉장히 고도화된 문명화 사회이기 때문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은 여인들을 갖다가 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두는데 법에서 그 여인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은 네가 서류로 만들어놔야지 우리가 인정을 하지 같이 데리고 산다고 해서 뭐로 보지는 않겠다는 거죠. 정식 부인으로 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왜? 서류상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따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입장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뭘 만들어야 됩니까? 결혼 문서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나오냐면요. 기원전 지금 18세기 얘기라고 했는데 모세의 법은 대략 기원전 14세기, 15세기란 말이에요. 모세가 몇백 년 후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유사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혼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혼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이혼 문서를 갖다가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회가 고도의 사회로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좀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문헌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한국 역사는 대략 2000년 남짓. 기원전 뭐 1세기 정도. 뭐 그 전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우리나라 긴 역사에서 이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져 왔느냐도 아직까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히 언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것은 법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문서가 많고 증거가 많은 가까운 시대, 조선시대만 하면은 조선 사회가 굉장히 위계 질서가 튼튼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혼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이걸 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다. 물론 뭐 예외는 없지는 않겠지만요. 그죠? 그런데 이 3700년 전에 이런 식으로 결혼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이 정도로 엄격하게 나올 수 있을 정도면은 문명화 수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는 굉장히 고도의 발전을 이룩한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함무라비 법전이 담고 있는 이 함이라고 할 깊은 뜻, implication이 굉장히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좀 아쉽지만 함무라비 법전을 좀 얘기를 하고 이후에 우리가 이 사건사 진도를 고대 근동에서 다 끝내게 되면 이후에 남는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함무라비 법전을 한 번 더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39페이지로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바빌로니아 시대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함무라비라고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좀 보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서서히 이 고대 근동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두각을 나타낸다. 거기에서 우리 눈에 확 띄는 게 어디냐라고 하면 히타이트가 이제 부상을 한다는 거죠. 히타이트는 이제 영어에서는 히타이트라고 하고 다른 외국어에서는 헷이라고도 얘기해. 헷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위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메소포타미아 위로 올라갔을 때 시리아를 넘어서 터키 동쪽이 끝나는 데부터 해서 뭐라 그래요? 메소포타미아 북쪽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던 이 이질적인 다른 그 민족 이게 히타이트족이거든요. 오늘날은 뭐 터키족이라고도 우리 얘기를 하는데 터키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동쪽입니다. 동쪽이기 때문에 약간 유럽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메소포타미아 쪽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인데 이 히타이트가 이제 부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그래서 철제 무기로 근동의 패권을 장악해 나가고 있던 때가 함무라비 때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자, 그럼 밑에 보게 되면 히타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약 성경을 보면 자주 나타나요. 창세기에 이미 나타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 역사서에서도 언급이 되고 그래서 터키의 중동부 내륙에서 일어난 부족으로서 그 당시 언어적으로도 셈계 언어를 쓰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하고 유사한. 한동안은 우리가 이제 언어학적으로 엄밀하게 이 고대 근동 지역 언어를 갖다가 구분하지 못할 때는 히타이트 지역에서도 서령 문자를 썼기 때문에 그걸 아카더로 자꾸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그걸 밝혀냈죠. 사람들이. 아, 그게 아니구나. 새로운 문자다. 즉 서령 문자를 쓰지만은 문법 체계가 엄밀히 보니까 다르더라. 그래서 이게 히타이트어로 분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후에 유학을 가서 이제 고대 근동을 전공으로 하게 되면 몇 가지 주요 언어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을 언어로 할 때 이제 보통은 파트를 두 개로 나누는데요.
이집톨로기라고 해서 이집트학이 있고 메소포타몰로지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학에서 3대 언어가 있는데 이 세 개를 해야 되는데 수메르, 아카드, 그리고 히타이트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격가지로 나가는 게 팔레스틴 쪽 언어로서 고대 히브리어, 우리가 구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언어라고 하는 그거하고 거의 같은 게 우가리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람어라고 하는 게 있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그러고 이제 이런저런 언어들이 더 있는데 핵심 언어가 이 세 개가 있어요. 수메르하고 아카드하고 히타이트가 있다는 거죠. 이 히타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히타이트가 왜 중요하면요. 굉장히 광범하게 고대 근동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럽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사이에 있으면서 유럽과 이 근동을 연결시키는 중간자 역할을 했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로 뭘로 알려졌냐면은 이 막강한 군대 그리고 인류사에서는 이제 기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철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는 거죠. 자, 이 활 쏘는 거하고 총 쏘는 거의 차이는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그죠? 이렇게 이제 활부대, 총부대 전쟁하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청동기 무기하고 철기 무기 싸우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헤비급하고 플라이급 건투하는 거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장 먼저 도입해 갖고 이 금속을 무기에 적용한 나라가 바로 히타이트.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발전시킨 나라가 최초의 제국을 일으켰던 아시리안 임파이어가 된다. 자, 히타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라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엘라민들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란 민족의 원초적인 선조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란 남동부의 메소포타미아 인근 지역에서 이제 나타나서 틈만 나면은 이 농사짓기 좀 더 적합한 곳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안에 들어있는 양강을 끼고 농사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 이쪽을 향해 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쳐들어오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쳐들어왔고요. 자, 그래서 이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이제 눈에 띄게 발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엘람은 주로 완충국으로서 우리가 많이 이해하기도 했다. 밑에 이제 그렇게 완충국 이론을 갖다가 주장하는 학자 두 명이 브링크먼하고 그의 제자였던 그랜트 프레임 같은 학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완충국 이론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완충국 이론은 정치학의 개념이기 때문에 군사학, 밀리터리의 개념이라서 간단하게 설명받기는 좀 못하겠습니다만은 사회학이나 특히 정치학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다. 버퍼 스테이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완충국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네요. 완충국.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완충국이 뭐냐? 충격을 완화하는 국가다. 충격. 예? 우리가 신발을 신어도 뭘 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조깅화를 신더라도 조깅할 때 발바닥에 어떤 피로를 갖다가 완화시키기 위해서 뭘 깝니까? 깔판을 깔죠, 그죠? 군대도 마찬가지. 행군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이제 걸어 다니니까 발바닥을 보호하고 발의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군화를 신기 전에 군화 안에다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비누 같은 걸 갖다가 갈가가지고 그죠? 이렇게 양말에다 묻힌다든지 별의별 수단을 다 쓰는데 완화작용에 그래서 완충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완충국. 자, 그럼 현대에 있어서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이 완충국의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이거는 강대국 사이에 존재하는 필요한 나라가 완충국이다. 자, 보통 이제 이 엘람을 얘기를 하게 되면 무슨 개념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냐면 지금 나타나는 개념은 아니고 나중에 고대 근동에서 역사가 많이 흘러서 이 강한 나라 몇 개가 형성되었을 때 이 긴장 관계를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강대국들 간에 직접 충돌을 막으려면은 완충국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하면 엘람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엘람이 자, 동쪽 끝에 있고 중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중에 커지는 큰 나라가 있고 그러면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게 좀 작은 나라가 있는 게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전제는 그렇습니다. 아시리아하고 엘람은 큰 나라.
그 사이에 낀 나라는 바빌로니아. 자, 이걸 갖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엘람과 아시리아 사이에서의 완충 기능을 하는 것은 뭐다? 바빌로니아가 되는 것이죠. 예. 아시리아로 만약 엘람 쳐들어간다면은 바빌로니아하고 한판 전쟁을 하고 가면은 한번 충격을 아시리아로서는 완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엘람이 완충국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인데 이거는 더 크게 보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근동에 무지막지한 강한 나라가 있는데 미지의 강국들이 있다고. 왜? 엘람에서 동쪽으로 뭐가 있어요? 메디아랄까, 유목민들이랄까, 이란 내부에 있는 강국이 있다. 이들이 얼마든지 살기 좋은 쪽을 향해서 서쪽으로 이동한다. 서진해 올 때에 아시리아로 쳐들어가기 전에 밟고 지나가는 나라가 어디냐? 엘람이거든요. 엘람이 완전히 비켜주면 완충국이 아닌데 전쟁을 벌이게 되면 힘을 빼고 어디로 들어온다? 아시리아로 들어오기 때문에 엘람은 버퍼 스테이트,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버퍼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완충국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완충국 이론을 시카고 대학교의 유명한 고대 근동사의 전공자였던 그 브링크먼 교수가 주장을 하고 그 밑에서 이제 배운 사람 그랜트 프레임도 그대로 소개해서 80년대, 90년대 완충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걸 갖다가 별로 비판적이지 않게 수용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일어납니다. 과연 그러면 이 완충국이 될 수 있으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실제로 엘람 동쪽에 실체가 있는 강한 나라가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브링크만이나 프레임 같은 사람도 선명하게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 아직까지는 미해결의 어떤 가설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는데 엘람은 어쨌든 간에 아시리아가 굉장히 싫어했던 나라예요. 왜? 이제 후에 배우게 되는데 틈만 나면은 바빌로니아를 꼬드겨서 아시리아에 반대하게 만든 그래서 내분을 조장해서 바빌론에서의 자기 패권,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벼르다가 가끔씩 무지막지하게 보복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수르바니팔의 아시리아 지배시대, 왕시대는 엘람이 초토화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버퍼 스테이트의 개념도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생길 정도로 세력이 강대해진다는 자, 엘람 얘기를 좀 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9페이지 끝에 가게 되면 이 고바빌로니아 시대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자그로스 산맥을 뚫고 내려왔던 이 산악 부족이었던 카시트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망하게 돼요. 그래서 고대 건동은 드디어 이민족 지배, 인터메조가 이제 형성됩니다. 이집트 역사에서 여러 차례 이민족 지배가 있습니다. 이민족 지배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중간기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인터메조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카시트인들이 내려와 갖고는 고대 바빌로니아를 장악하고 자기들이 지배하는 시대로 1596년 정도부터 이제 들어서서 400년 넘도록 이 사람들 외국인 지배가 고대 바빌로니아 지역이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자세한 얘기는 지난주에 또 했고요. 자, 그래가지고는 당시 이제 근동에 이런저런 나라들이 힘을 비슷하게 한 나라들이 이제 양립을 하게 되는데, 이 하티, 해족속, 히타이트가 있고, 미단니가 있고, 아시리아가 있고, 바빌로니아가 있고, 엘람이 있고, 서쪽 끝에는 바로 아프리카 대륙이 들어서는 그 관문에 나일강을 끼고 이집트라고 하는 왕국이. 이런 나라들이 힘이 비슷하게 이렇게 세력 균형, 파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연행 합종을 하고 끊임없이 적과 동지가 바뀌면서 복잡한 외교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건동에서의 직접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외교적 모색을 하던 그런 시대를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르나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략 결혼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수많은 정략 결혼인데 뭐 아마르나 문서 같은 걸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집트 왕에게 뭐 외부에서 편지가 와요. 편지가 와갖고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데 네가 보낸 딸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봤을 때 약속하고 틀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외교적인 어떤 뭐 실랑이랄까, 분쟁이랄까,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동맹을 많이 만들어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시 없애려고 하는 나라에 대한 공격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략적으로 필요한 나라는 끈끈하게 가까이 지내면서 동맹을 맺어서 평화를 유지하고 이런 식의 이제 연행 합종이랄까 고도의 정치적 술수가 난무하던 시대가 바로 어떻게 돼요? 아마르나 문서에 나오는 시대 BC 15에서 13세기 BC 15에서 13세기의 시대. 근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못하지만 함무라비를 연구해 보면요, 이 시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함무라비는 사료가 많아요. 사료가 많아가지고 연구해 볼 값어치가 있는데 함무라비 시대는 이 연행합종 시대에 비해서 몇백 년 앞선 시대예요. 앞선 시대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함무라비라고 하는 바빌론 왕국하고 위에 있던 마리 왕국, 에시누나, 엘람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많은 외교 문서를 주고받긴 하는데 이 자료가 지금 제법 많이 남아 있거든요. 마리 지역에서 출토된 문서가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에 프랑스의 발굴단들이 많이 발굴을 해갖고 장기간에 걸쳐서 해독을 했단 말이에요. 보면 이때만 하더라도 함무라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 복잡한 외교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간 수완이 굉장히 조직적이고 탁월한 사람이에요. 외교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함무라비가 결국은 그다지 큰 나라가 아닌데도 자기가 다스리는 그 시간 동안에 결국은 근동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그 전에 힘 있던 나라를 다 없애요. 마리 같은 것도 없애버리고 에시누나도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강자가 되어버렸는데 외교 능력에서 그런 것들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기에 3천년, 4천년 전에 이 고대 근동사에서 마치 중국에서 그보다 훨씬 뒤에 일어나는 춘추 전국 시대에 보이는 기가 막힌 연행 합종 그러니까 정치적 술수가 난무하는 그런 어떤 계략들이 이미 여기서 보인다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중고 시절이나 아니면 젊은 시절에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인기가 떨어졌는데 워낙 재밌으니까 스토리가 변화무쌍한. 그래서 보는 게 이제 무협지들 많이 보는데 무협지는 이제 무술이 나오는데 초안지랄까 중국 역사에 관한 이 뭐라 그럴까요? 쉽게 쓰여진 역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무궁무진하거든요. 여기는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역사적인 방법, 인생의 처세술, 그런데 누구하고 결탁하고 누구를 제거하고 하는 이런 뭐라 그래요? 치술이랄까요? 아니면 처세술 같은 것들이 난무하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고도로 조직되어 있는데 고대 근동이 그 못지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그 문명의 수준이랄까, 외교의 수준이랄까, 그죠? 그들이 그 당시에 우리 생각을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외교적 마인드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오늘날에 봐서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 굉장히 현실적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할 수도 있고 굉장히 조잡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살아남기 위한 그런 고민들이 그 시대도 치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우리가 그쪽 시대 역사를 갖다가 좀 다뤄야 된다 하는 그 말. 카시트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요. 그 누군가 한 사람이 맡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번역하려고 하고 있는 이 책에 보면요. 그 카시트만 다루고 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발터 저머펠트라고 하는 지금 은퇴했지만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메소포타미아학을 가르쳤던 분이 1990년대에 여기에 논총에 실었던 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 소개를 하자면은 카시트를 나름대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잘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그런 글을 남겼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917페이지부터 해서 930페이지까지가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The Castles of Ancient Mesopotamia, Origins, Politics and Culture, 발터 소머펠트.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있어서 카시트족, 기원, 정치, 문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 번역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카시트족을 소개하고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요약만 한 게 아니라 필요한 제목을 조직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site of ancient Mesopotamia, origins, politics, and culture.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이리 나와요. The Kassite who have given their name to a long and flourishing period in ancient Near Eastern history called themselves Kalju, although they were most often designated by the academizing from Kashu.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도입을 하는데, 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고대 근동사에 있어서 장기적이고도 번창했던 시기로 그들의 이름이 부여되어 있는 그 카시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갈주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종종 아카드로 표기된 카슈라고 하는 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제 카시트족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궁금하시면요. 제가 이제 어느 시점에 복사집에 맡기게 되면 장기간 복사집에 이 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 것만 복사하지 말고 목차를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더 복사해 달라 그러면 복사를 해줄 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자기 거는 복사를 하시고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카시트족이 내려와 가지고는 이제 이민족 인터메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터메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인터메쪼 시기가 뭐 굳이 없었지만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굳이 있었다 그러면 주권을 상실한 때가 있죠. 뭐 좀 약간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은 몽고가 지배했던 70년 고려시대 그 최근에 고종시대에 공식적으로 국가 주권을 일본에게 넘겨줬던 합방이라고 하는 이름을 넘겨줘서 왕이 유명무실하고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일본 왕이 돼버렸던 그런 시대가 있죠. 그죠? 1910년에서 45년까지 이게 인터메조입니다. 인터메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욕스럽다. 뭐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그죠? 중국도 한족들이 있다가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바로 원나라, 몽고가 지배했던 그 긴 시간. 그러고 난 다음에 명나라 망하고 또 만주에서 청나라 들어오죠. 그죠? 그런 애들이 지배했던 그 시간들. 금나라도 있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자주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카시트족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좀 하면은 기원전 18세기 이래 40페이지 약간 밑에 내려가면 중간 좀 보시면 남하를 엿보던 중 남하에서 1490에서 65년에 걸쳐서 전 바빌로니아를 갖다가 장악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악을 했는데 이게 우스운 게 뭐냐면 이제 산에서 산적으로 살아가던 애들이기 때문에 내려와가지고 자기 문화를 펼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 그래갖고 메소포타미아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어요. 동화되어 버려가지고 나중에는 흔적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문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문화가 있고 자기 언어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되게 약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정복했지만은 말발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 돼가지고 1490, 1465년에 전바벨론 장악하고 13세기가 된 거예요. 1200년대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카시틸리아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카시트 출신으로서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아시리아를 자기가 이제 침공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아시리아가 이제 뻗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 세력을 한번 제압하려고 원정 나갔다가 역공을 당해서 대패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즉 아시리아가 실제로 강하다는 게 이제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죠. 그래서 근동 무대에서 아시리아의 존재가 이제 과시됩니다. 자, 이 이제 유사한 사례가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들 그 스페인하고 영국의 관계. 그러니까 근대사에 있어서 이 정확히 몇백 년 된지 좀 정확히 1400년대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근대가 막 들었을 무렵에 이 지중해 아니 대서양 패권 있죠. 대서양 패권이 오랫동안 해군력이 막강했던 것은 스페인이죠. 이스파니아.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레판토 해전이 벌어집니다. 즉 스페인이 자랑하고 있는 지지 않는 함대 아마루다라고 하는 무적 함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날 대서양 해상에서 영국 군대하고 마주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생각했죠. 이거는 뭐 스페인이 이긴다 그러는데 오히려 꽤 넘어가서 이제 대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지중해 해군에 있어서 힘이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사실 해군이 제일 강한 나라가 역대로 어디였냐면 영국이. 근데 그게 이제 언제 뒤집어지냐면 미국이 강성해지면서 2차 대전 끝나고는 이제 이 명성도 이제 서서히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해군력에 있어서는 섬나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영국이 막강하다는 거죠. 자, 뭐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비교할 만한 역사적 사례로서 한번 알아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158년이 되면 이제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는데
엘람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왕조가 막이 내리게 된다. 그래갖고는 이제 그 이후의 역사는 전혀 알 수 없는 건 아닌데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혼란기이기 때문에 자료 보존이 잘 안 돼 있다. 그래서 막 그 정도로 인식을 하시고 오늘은 막 여기까지 하시고 이어서 다음 시간 40회 중간에 주요 강대국의 역사하고 히타이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도 나가겠습니다. 경청하셔서 감사합니다.